김진면 선생님은 93년 내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핵개발 이야기죠. 그죠? 한반도 99년. 이것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야욕의 이야기. 나비야 청산가자. 이게 북한 핵개발 뒤에 숨겨진 미국의 음보와 한반도에 둘러싼 강대국들의 야욕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1026, 신의 죽음. 모두 중국과 북한 핵 이런 게 등장합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궁금한 게 김일성 주석이 미군 2사단을 북한에 진주하도록 하면 어떡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했습니까? 지미 카터하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북한에 주둔시키면 어떡겠소?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했었죠.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 그러면 남한에도 주둔하고 북한에도 주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이 소련과 중공의 도움으로 이제 집권을 했죠. 오랜 동안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이 북한의 운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돕는 남한의 번영의 속도, 이것을 보고 중국과 연계해 있는 북한의 현실을 봤을 때에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미국과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돼 있죠. 네. 근데 카터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김일성하고 카터하고 단 둘이서만 이 대동강에 배를 띄워놓고 네. 단 한 사람의 통역만 대동하고 네. 둘이 비밀 회담을 했어요. 네. 배 위에서. 배 위에서. 네. 도청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 도청은 아들인 김정일 측근들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 대화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때에 카터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김일성이 오케이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죠. 네. 그런데 김일성이 급사함으로써 그게 깨졌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까지 다 했었죠. 다 했죠. 날짜까지 잡아놓고 네. 했었죠. 미국이 주선했던 남북 정상회담은 깨지고 실제 남북 정상회담은 누가 주선하게 되느냐면은 장쩌민이 주선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네. 장쩌민이 DJ야. 상해시 부시장 하던 황주희라는 사람을 DJ한테 보내가지고 네. 김정일은 내가 설득을 했다. 네. 당신만 오케이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다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려고 했던 정상회담 주선은 깨지고 중국이 주선한 정상회담은 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떤 의미요? 한미일 축이 있어요. 네. 지난 60년간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심축이고 우리가 그 축 위에서 번영을 이루어왔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을 한다고 보면은 한미일 축이 워낙 견고하면은 중국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을 그 한미일 축에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쩌민이 주선한 남북 정상회담도 그 큰 갈래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미일 측에서 한국을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빼내기 위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하고 가까웠는데 요즘에 자꾸 중국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슬로우 앤 스테디지만 좌우간 글로 가고 있고 천천히.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도 반미 분위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빼서 자꾸 중국하고 가까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 근저에는 역시 이 중국의 한미일 축을 깨려고 하는 그 원모가 숨어 있다고 봐야죠. 어찌되었든 아까 이사단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네. 김일성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번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과의 연결을 생각을 했고 네. 그런 것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어찌됐든 아직도 살아 있죠. 김일성은 죽었지만 그런 생각은 북한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찌되었든 김일성이 당시로서는 정말 하늘도 깜짝 놀랄 이 미 이사단을 북한에 만약에 그런 일이 그때 발생했다면 통일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같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남한 북한이 같이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네. 통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앞당겨지게 되겠죠. 네. 김정은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이미 구상을 다 해놓으셨죠. 지금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김정은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을 했죠. 네. 김정일도 군부를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손 못 댔지만 김정은은 그 이영호 대장을 바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의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을 다 쥐기까지에는 중국이 뒤에서 민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어리지만은 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친중파가 네. 상당히 이 북한 내에서 지금 득세를 하게 되는 그 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나름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네.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 점에서는 우리 민족적 시각, 기인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북한이 지켜오던 그런 이 독립성, 자존심 이런 걸 많이 깨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친중파가 일단은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맞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친중파랑 반중파, 비중파라고 합니까? 네, 비중파랑의 권력 투쟁을 예견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 북한이 완전 친중파 일색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이 중국이 강하게 밀고 이 김정일 사망, 김정은 등극 이런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에 다 이제 죽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부적 모순이 터져 나온다면은 친중파 대 결국은 이 자주민족파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대립이 될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미국이나 이 남한 네. 이런 그 외부 요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로서는 이제 민족이라는 코드를 네. 자꾸 길러갈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친중파가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자주민족파가 이기는 게, 당연히 자주민족파가 이기는 게 우리한테는 통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통일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세계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부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위험도가 그만치 커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세 번째 단계로서 북한 내란을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능할 수 있죠. 네. 예. 북한 내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북한이 중국과 코드를 맞춰 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는 북한의 내란이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네. 중국이 워낙 강한 중국이 뒤를 받치니까. 네. 그러나 북한이 이제 이 중국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무엇을 할 때에는
이 남한이나 미국하고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하죠. 외부 변수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 권력 교체기에 숨을 죽이고 있던 내부 세력들이 그것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과 더불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주체, 우리 남한에도 좀 퍼져 나오고 있는 그 주체 사상, 주체가 중요하다라고 믿는 세력들이 왜 이 우리 북한이 계속 중국의 장단, 중국 노름에 따라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북한 내부의 큰 모순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할 때에 그때의 쿠데타나 내란이나 봉기 이런 것에 가담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고민이에요.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북한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의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급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일단은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관망할 수밖에 우리랑 없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안 갖는다. 그죠? 관망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관계가 굉장히 크지만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지금 그런 좀 무겁고 이 투쟁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그런 소요나 봉기나 내란이나 하여튼 큰 게 발생하면은 중국에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중국은 그런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중국은 이미 북한에 주둔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중국은 이 북한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북한을 포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미일 축이 중요한데 북한을 포기하면은 이 북한이 한미일 촉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하고 한미일이 바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바로 경계선을 놓고 그렇죠. 싸우거든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국에 수출될까봐 그걸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둬야 되고 그래서 중국의 북한 지지는 불변하다고 봐야죠. 휴전선에 중국군이 와 있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국은 어차피 독자적으로는 중국하고 맞설 수가 없어요. 그 운명 자체가, 네. 지정학적 운명 자체가 중국하고 독자적으로 맞섰을 때의 우리나라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했죠. 계속 휘둘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이나 일본께 같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김정은이 이제 군과 같이 협조해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친중파 세력이 득세를 한 다음에 다시 친중파와 자주민주파 사이에 권력 다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변지면서 중국군이 북한의 진주에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지금 내다보시고 계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사이에 어느 단계에선가 우리가 네. 개입을 해야 된다. 미국, 일본과 같이 개입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세밀하게 잘 관찰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갖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불평도 하고 또 압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이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견제하고 뭐 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네. 어떤 경우에든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 안 하죠. 네. 지지하죠.